반갑습니다. 빈책방 여러분의 낭독자 이림입니다. 찰스 디킨스 장편소설 데이비드 코퍼필드 마지막 완결의 시간입니다. 61장부터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제61장 뉘우친 두 사람. 잠시라고 해도 그것은 두세 달이 걸리겠지만 나는 도버의 대고모댁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그 집 지붕 밑에서 비바람을 피하게 됐을 때 바다 위의 달을 바라보던 그 창가에 앉아서 나는 조용하게 일을 계속했다. 나의 최대의 열의를 작품에 쏟았고 또 그것에 모든 정력과 정신을 기울였다. 만약 내가 쓴 책들이 조금이라도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출간될 것이다. 가끔 나는 런던에 나갔다. 그곳에서 들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자신을 잊기도 하고 트레들스와 업무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는 내가 없는 동안 확실한 판단력으로 일을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일들은 잘 되어갔다. 나의 평판이 높아짐에 따라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편지들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체로 그 편지 내용은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며 답장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들이었지만 트레들스와 상의한 끝에 내 문패를 그의 문에다 붙이기로 합의했다. 그 구역을 담당한 성실한 우편집 배원은 많은 편지를 배달해 주었다. 그 편지들 가운데에는 늘 민법박사회관 주변에 잠복하고 있는 수많은 문외한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만약 내가 변호사가 되는 데 필요한 나머지 수속을 밟기만 한다면 내 명의로 개업해서 그 이익에 대한 구전을 나에게 지불하겠다는 친절한 제의가 때때로 들어오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무허가 개업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민법박사회관을 더 나쁘게 만드는 짓을 내가 하지 않더라도 박사회관은 충분히 나빠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의를 거절했다. 내 문패가 트레들스의 문에 화려하게 나붙었을 때는 그의 처제들은 집에 돌아가고 없었다. 그리고 그 날카롭게 생긴 소녀는 뒷방에 틀어박혀 일을 했다. 그곳에는 언제나 한결같이 명랑한 주부인 소피가 있었으며 낯선 발이 2층으로 올라오지 않는 때는 때때로 그녀가 즐겨 부르는 그 대변서의 민요를 흥얼거려서 사무실에 있는 그 날카롭게 생긴 소년의 기분을 그 가락으로 무디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처음에는 소피가 왜 습자장에다 글씨를 써놓는 것일까? 왜 내가 나타나면 그녀는 그 습자장을 덮어 테이블 서랍에다 급히 집어넣는 것일까? 궁금히 여겼다. 그러나 곧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트레들스가 그때 그는 질척거리는 진눈깨비를 맞으며 법원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다. 책상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더니 이 필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내게 물었다. 여보, 안 돼요, 톰. 난로 앞에서 그의 슬리퍼를 녹이고 있던 소피가 소리쳤다. 여보, 왜 안 된다는 거요? 이 필적을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코퍼필드? 아주 정식이고 정통적인 글씨인데? 그런 딱딱한 필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여자의 필체로는 보이지 않지. 여자의 필체라고? 벽돌과 회반죽이 그보다는 더 여자의 필체 같겠네. 트레들스는 미친 듯 기뻐하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것이 소피의 필적이라는 것과 소피가 당신은 곧 필경생이 필요하게 될 테니 그때는 제가 그 필경생이 되어드리겠어요 약속했다는 것과 그녀는 어떤 글씨본에서 필적을 배웠고 지금은 몇백 자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들었어도 잊었지만 좌우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되자 소피는 몹시 당황하여 만약 톰이 재판관이 되면 그런 것을 부탁하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톰은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겠노라고 주장했다. 아, 얼마나 착하고 매력적인 아내인가, 트레들스.
그녀가 가버리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저 사람은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라네. 살림을 해나가는 방식이며 그 꼼꼼함이라든가 경제적인 점이며 깔끔하고 쾌활한 성격을 보더라도 말일세, 코퍼필드. 자네는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네. 아무튼 난 그렇다고 생각하네. 집사람이 어두운 꼭두 새벽에 촛불을 켜고 일어나서 서둘러 그날의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서계들이 일에 들어가기 전에 날씨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에 나가 장을 보고 가장 수수한 재료를 써서 가장 훌륭한 음식을 장만할 궁리를 해서 푸딩이나 파이를 만들고 또 모든 것을 제자리에 정돈해 놓고 언제나 몸을 단정하게 단장하고 아무리 내가 밤늦도록 일을 해도 자지 않고 나와 함께 앉아서 언제나 상냥한 마음씨로 나를 격려해 준다네. 그런데 이 모두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 모든 사실이 정말 현실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네, 코퍼필드. 부인이 녹이고 있던 그 바로 슬리퍼에 대해서도 그가 그것을 신을 때는 그것을 아끼면서 난로망이 위에 즐거운 듯이 두 발을 내미는 것이었다. 나는 정말이지 이게 사실인지 믿어지지가 않아. 그렇겠군.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즐기는 것으로 말하자면 말일세. 여보게, 돈은 들지 않지만 기가 막히게 멋지다네. 저녁 때 우리 두 사람이 집에 있을 때는 바깥 문을 닫고 커튼을 치면 그 커튼은 그녀가 만든 것인데 어디에 이보다 더 아늑한 곳이 있겠는가. 날씨가 좋아서 저녁에 산책을 나가면 거리에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네. 우리 내외가 보석상에 번쩍이는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는 때면 나는 흰 공단에 부풀어 오른 천유 위에 칭칭 감긴 다이아몬드를 박은 뱀 모양의 목 장신품을 여유가 생기면 당신에게 사주겠다고 소피에게 보인다네. 그러면 소피는 뚜껑이 있고 보석이 박혀 있고 로제트 무늬가 새겨진 수평식으로 시간과 태엽을 조정하는 장치와 기타 여러 가지 장치가 달려있는 금시계를 제가 돈에 여유가 생기면 사드리겠어요 하고 내게 이것저것 모두 보여준다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모두 여유가 생기면 사기로 하고 우리는 스푼과 포크, 생선칼, 버터 나이프, 각설탕 집게를 골라본다네. 이렇게 해서 그날 우리는 실제로 그 물건들을 산 기분으로 그곳을 떠나게 되지. 그 다음엔 우린 광장 큰 거리로 걸어가서 집을 구경하거나 때로는 집을 쳐다보면서 만약 내가 재판관이 되는 날에는 저 집이 어떨까, 이 집이 어떨까 하고 이야기해 본다네. 그리고 우린 그 집을 여러 몫으로 분배해 보기도 하지. 이러이러한 방은 우리 방으로, 이 방은 이 방들은 아가씨들 방으로 하는 식으로 말이야. 형편 나름으로 그건 좋겠다든가 그건 안 되겠다든가 하는 등 우리 두 사람이 만족스럽게 여길 때까지 말이야. 그가 숨을 갈아 쉬고 나서 이었다. 때로는 우리 두 사람은 방값으로 마음껏 연극을 즐기지. 그런데 소피는 대사의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믿어버리는 거야. 나도 그렇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대개 찬가게에 들러서 간단한 찬거리를 사기도 하고 생선가게에서 새우를 사가지고 와서 구경한 이야기를 하면서 멋진 저녁 식사를 하지. 어떤가? 알겠지, 코퍼필드? 내가 대법관이 된다면 우리 두 사람은 이런 일은 못하겠지. 이봐. 자네가 무엇이 되든 간에 트레들스, 뭔가 유쾌하고 재미있는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이젠 자네 해골은 그리지 않겠지? 싫은 말이야. 얼굴을 붉히고 웃으면서 트레들스는 말한다. 전혀 그리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법원의 뒷줄에 앉아서 손에 펜을 쥐고 있을 때 내가 그 재주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시험해 보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으니 말일세. 그런데 아무래도 책상 한 모서리에 가발을 쓴 해골이 있는 것 같았네. 우리 두 사람은 한바탕 웃었다. 나는 그 늙은 악당 크레이클로부터 편지를 받았어. 내가 말을 했다. 왜냐하면 트레들스가 기꺼이 그를 용서해 주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크레이클 교장으로부터 말인가? 트레들스는 소리쳤다. 아니겠지? 내 명성이 점점 높아가고 운이 트이게 되자 내게 많은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늘 내게 많은 흥미를 느껴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 크레이클이란 사람이 있다네. 그는 지금은 교장이 아니야, 트레들스. 은퇴했어. 지금은 미들섹스의 주의 치안관이래. 나는 내게 온 편지들 중 대충 훑어보면서 말했다. 트레들스가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는데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자가 어떻게 미들섹스 주의 치안관이 되었다고 생각해? 그 질문에 대답하긴 참 어렵겠는걸. 아마도 그자가 누군가에게 지지 투표를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든지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 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든지 그 누구를 위해 물건이나 주식을 사고 파는 중매인 노릇을 해주었는데 그 사람은 또 누구를 알고 싶어서, 알고 있어서 그 누가 주의 부총독을 시켜서 그 자리에 그자를 임명하도록 한 것이겠지. 어쨌거나 그는 그 직무를 맡고 있어. 그래서 그는 형무소 훈련의 유일하고 진정한 제도를 기꺼이 내게 보여주겠다고 편지를 보내왔어. 성실하고 영구히 변하지 않을 개심자와 개전자를 만드는 일정불변의 방법을 보여주겠다는 거야. 이건 자네도 아는 바와 같이 독방 감금을 말하는 것이겠지. 그래,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 제도에 대해서 말인가? 트레들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내가 그자의 청을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자네가 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일세. 이의 없네, 트레들스는 말했다. 그럼 닭장을 써보내겠어. 자넨 기억하고 있어? 우리를 어떻게 취급했던가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크레이클이란 자가 자기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아내와 딸에게 어떤 생활을 시켰는가 하는 거 말이야. 잘 기억하고 있지. 우리 두 사람은 방문 시간을 의논한 다음 그날 밤 크레이클 씨에게 답장을 썼다. 약속한 날에,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고 나는 기억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괜찮다. 트레릴스와 나는 크레이클 씨가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형무소로 갔다. 그것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은 방대하고 견고한 건물이었다. 바벨탑 지하실에나 있을 것 같은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은 그만큼 육중하게 건조되어 있었다. 우리는 옛날 교장 선생을 만났는데 그자는 수많은 치안관들 중에서도 바빠 보이는 두서너 명의 치안관과 함께 그들이 데려온 몇 사람의 방문객과 함께 있었다. 그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언제나 다정한 마음씨로 나를 아껴주기라도 한 사람처럼 나를 맞았다. 내가 트레들스를 소개하자 크레이클 씨는 같은 태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게 대한 것보다는 좀 낮은 정도로 자기는 언제나 트레들스의 지도자이며 스승이며 친구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 그는 전보다 늙었지만 풍채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다. 얼굴은 여전히 열화 같았고 눈도 여전히 작았으나 전보다는 좀 더 움푹 들어간 편이었고 수쩍고 젖은 듯이 보이는 백발, 거의 다 빠져 없어졌으며 대머리와 굵은 힘줄은 보기 흉했다. 그 신사들 사이에 얼마간 대화가 있은 후 우리는 견학을 시작했다. 때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먼저 큰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식사가 시계 태엽처럼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감방에 있는 죄수에게 주게끔 따로따로 나가고 있었다.
우리가 장대한 복도를 지나갈 때 나는 크레이클 씨와 그의 친구들에게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또 도처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 제도의 주요한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것은 제소들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거기 갇혀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수들이 건전한 전신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고 참된 뉘우침과 참회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 죄수를 감방으로 찾아가 만나보고 예배 보러 가는 모습, 기타 등등의 설명을 듣고 보니 죄수들은 서로 잘 알고 있고 교제도 완전한 조직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가능성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되도록이면 열심히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 고쳐먹은 자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다시 나는 큰 의욕을 품었다. 성격에 있어 거의 변화가 없고 말에 있어서도 거의 변화가 없는 나는 그것을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고백을 잘하는 사람들이 흥미의 가장 큰 대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자만심, 그들의 허영심, 감격할 줄 모르는 그들의 마음, 기만을 좋아하는 그들의 마음, 그것은 그 경력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거의 믿어지지 않으리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한 고백을 유발하고 그 고백을 듣고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동안 이 감옥에서 인기가 있으며 사실 모범수인 것 같이 생각되고 있는 27호 죄수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되풀이해서 들었기 때문에 27호를 만나볼 때까지는 내 판단을 미뤄두기로 했다. 28호 역시 특출나게 빛나는 별이라고 나는 듣고 있었지만 그의 영광도 27호의 비범한 빛 때문에 약간 희미한 것은 그자의 불행이었다. 27호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경건한 충고를 하며 그의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아름다운 편지를 써보낸다는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무척이나 만나보고 싶었다. 27호는 마지막 구경거리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조바심을 참아야만 했다. 마침내 우리가 그의 감방문에 이르자 크레이클 씨는 감방문의 작은 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더니 지금 그는 찬송가 책을 읽고 있다고 감탄한 태도로 말했다. 27호와 이야기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크레이클 씨는 감방문을 열고 그를 복도로 불러내도록 지시했다. 죄수가 복도로 나오자 드레들스와 내가 본 그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27호는 놀랍게도 우라이아 히프가 아닌가. 그는 곧 우리를 알아보았으며 나오자마자 옛날 그대로 몸을 비틀어 꼬았다. 안녕하십니까, 코퍼필드 씨. 안녕하십니까, 트레들스 씨. 그가 인사를 하자 일행은 모두 감탄했다. 거만스럽지 않은 태도로 우리에게 인사했기 때문에 모두 감탄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7호, 크레이클 씨는 슬픈 듯이 그 죄수에게 감탄하면서 말한다. 오늘은 기분이 어떤가? 저는 겸손할 따름입니다, 선생님. 자넨 늘 그렇지 27호. 다른 신사 한 사람이 걱정스러운 듯이 묻는다. 자네 아주 편안한가?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라이아 히프는 그쪽을 바라보며 말한다. 밖에 있던 때보다도 여기가 훨씬 더 편안합니다.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는 여기가 더 편안한 것입니다. 몇몇 신사는 감동받았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의 질문자는 억지로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서 지극히 감동된 모습으로 물었다. 쇠고기는 어떤가?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라이아는 이 새로운 소리가 나는 쪽을 한번 바라보면서 어제 것은 바랐던 것보다는 질겼습니다만 참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답니다, 여러분. 우라이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면서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나는 27호의 훌륭한 정신 상태에 대한 만족과 다른 하나는 그에게 불평의 원인을 준 청부인에 대한 분노 때문에 중얼거리는 불평소리가 가라앉자 27호는 꼭 자기가 대단히 훌륭한 박물관의 귀중품이라고 느끼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 일행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처음인 우리들이 한꺼번에 많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28호도 다 나오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나는 이미 놀랐기 때문에 리티머가 의젓하게 책을 읽으면서 걸어 나왔을 때는 일종의 체념 같은 것을 느꼈을 뿐이었다. 28호. 아직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안경을 낀 신사가 말했다. 자네는 지난주 코코아에 대해서 불평을 했는데 그 후부터는 어떠한가? 고맙습니다, 선생님. 리티머는 말한다.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섞은 밀크가 진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런던에는 많은 불량품이 있어서 진짜를 구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크레이클 씨가 27호를 지지해주는 반면 안경 낀 사나이는 28호를 지지해주는 것 같이 보였다. 두 사람은 제각기 자기가 말을 건 상대 죄수와 한통속이 되어 있었으니 말이다. 자네 심정은 어떠한가 28호? 안경 낀 신사가 묻는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전에 제 패거리들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몹시 괴롭습니다, 선생님. 그러나 그들도 용서받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네는 아주 행복하단 말인가? 질문자는 상대를 격려하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묻는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자네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도 있나? 질문자는 말한다. 있다면 말하게 28호. 선생님, 리티머는 얼굴을 들지도 않고 말했다. 제 눈이 틀림없다면 제가 전에 사귀던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제 과거의 어리석은 행동이 전적으로 젊은 분들을 위해서 일해오는 가운데 철없이 저질러져 왔고 그분들로 인해서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약점으로 끌어들어 갔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 신사분께서 경계를 하시고 제멋대로 짓거리는 말에 화를 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저는 지난날의 제 어리석은 짓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사분께서도 한패가 되어 저지른 짓과 죄에 대해서 뉘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몇 명의 신사들이 흡사 지금 막 교회에 들어와 회개라도 하는 것처럼 제각기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건 자네를 명예롭게 하는 걸세 28호. 자네에게 그런 일쯤은 있었겠지. 또 그 밖에 다른 것은 없는가? 선생님. 리티머는 눈썹을 약간 올렸으나 눈은 들지 않고 대답했다. 방탕한 길을 걷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제가 그 여인을 구출하려고 애썼습니다만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저 신사분께서 할 수 있으시다면 제 말을 그 여인에게 전해 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저에 대한 그 여인의 그릇된 행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과 그녀가 꼭 회개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만약 저 신사분께서 그렇게 해주실 친절한 마음이 있다면 자네가 말한 그분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러하지만
자네가 조금 전에 말한 그 지극히 지당한 말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감동하셨을 것이 틀림없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께서도 자신들의 그릇됨을 깨닫고 올바르게 마음을 고치시기를 빕니다. 28호는 어떤 의사소통의 매개를 통해서 전혀 모르는 사이도 아닌 것처럼 우라이아와 한번 시선을 교환한 다음 물러갔다. 그의 문이 닫히자 일행 사이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나이야. 아주 훌륭한 재수야. 수군거리는 말들이 오갔다. 그런데 27호, 크레이클 씨는 이번엔 자기 편 사나이 차례가 왔다는 듯이 누가 자네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없나? 있다면 말하게.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우라이아는 그의 그 심술궂은 머리를 갑자기 비틀면서 말했다. 어머니께 한 번 더 편지를 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허락해 주지.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일이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편찮으실까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편하답니다, 선생님. 어머니께서도 저같이 편안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에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결코 현재와 같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여기에 오셨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여기 끌려온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보다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무한한 만족감을 주었다. 아마도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주었을 것이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우라이아는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바깥 세계를 산산이 부셔놓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우리를 슬쩍 보면서 말했다. 저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많은 죄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죄뿐입니다. 여기를 제외하고는. 자네 참 많이 변했네. 크레이클 씨가 말했다.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자네는 여기서 나가더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겠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묻는다. 그럼요, 선생님. 됐어. 크레이클 씨가. 이건 정말 만족스럽군. 자넨 코퍼필드 씨와 말을 했지, 27호. 그분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나? 제가 여기에 와서 변하기 오래전부터 당신은 저를 알고 계셨지요, 코퍼필드 씨. 우라이아는 나를 바라보며 말한다. 그런데 그 이상의 악당 같은 표정을 그의 얼굴에서조차도 나는 본 적이 없다. 저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만 제가 거만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했고 남북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유순한 태도를 취하던 시절 당신은 저를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 자신도 제게 난폭한 짓을 했지요, 코퍼필드 씨. 한 번은 제 따귀를 때렸지요. 모두들 동정하고 있었다. 몇몇 분노에 찬 눈이 나를 곁눈질로 바라본다. 그렇지만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코퍼필드 씨. 우라이아는 자기의 관대한 성질을 매우 불경스럽고도 아주 끔찍한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말했다. 저는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원한을 품는다는 것은 제게는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저는 주저없이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앞으로는 감정을 억제하기 바랍니다.
WC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스 W도 기타 그 죄 많은 자들이 모두 다. 당신도 괴로움을 당하셨지만 그것이 당신께 이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도 여기에 들어오셨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WC께서도 미스 W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퍼필드 씨, 당신과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소원은 제발 체포되어 이곳으로 끌려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과거에 어리석었던 것과 현재의 상태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께 가장 좋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기에 끌려오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가엾게 생각한답니다. 일행이 모두 당연한 말이라고 수군거리는 가운데 그는 자기 감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버렸다. 그의 방이 열쇠로 잠겨지자 나와 트레들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 두 죄수가 여기 들어온 것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이 회개의 사건이 있어서의 특이한 특징이었던 것이다. 모두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나는 두 간수 중에 한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았는데 그들의 얼굴에 숨어있는 표정에서 이와 같은 소동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도를 지나갈 때 내가 물었다. 27호의 마지막 어리석은 짓이란 도대체 어떤 무거운 죄입니까? 그것은 은행 사건이었다고 대답했다. 잉글랜드 은행에 대한 사기 사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기, 위조 및 공모였죠. 그가 다른 녀석들을 선동했답니다. 많은 금액에 대한 깊은 음모였죠. 선고는 종신유형입니다. 27호는 그 패들 중에서 가장 빈틈없는 놈이라서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걸려들지 않을 뻔했습니다. 은행에서도 겨우 그자를 잡았답니다. 28호 예의 그 간수는 우리가 복도를 걸어갈 때 이 흠없는 깨끗한 죄수들에 대해 그 같은 불법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크레이클 씨와 다른 기타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지 않도록 시종 낮은 목소리로 자기 어깨를 넘겨다 보면서 말해주었다. 28호 어떤 상당한 지위에 앉아 주인과 함께 외국으로 떠나려던 밤에 젊은 주인한테서 현금과 기중품 약 250파운드를 약탈했답니다. 그자가 난쟁이에게 잡혔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에게 잡혔다고요? 아주 작은 여인입니다.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모처 아닌가요? 맞았습니다. 그자는 추격을 피해서 노르스름한 가발에 구렛나룻, 기타 당신도 평생 보신 적이 없는 완벽한 변장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려 했습니다. 아, 훌륭한 미스 모처. 나는 크게 말했다. 선생님께서 그 여인이 재판소 증인석 의자 위에 서 있는 것을 저처럼 보셨더라면 그때에도 그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놈은 여인에게 사타기 것을 잡히자 그녀의 얼굴을 쥐어뜯고 아주 잔인하게 때렸지만 그녀는 놈이 잡혀 들어갈 때까지 사타구니 것을 움켜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하도 단단히 놈을 잡고 있어서 경찰은 두 사람을 함께 연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여인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증언을 잘했으므로 재판관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고 자기 집까지 경호를 받으면서 갔었답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그 일에 대해서 미스 모처에게 크게 경의를 표했다. 이제 봐야 할 만한 것은 다 보았다. 27호도 28호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놈들은 지금도 전과 똑같다는 것. 언제나 그러했다는 것. 위선적인 악당들이란 그런 장소에서는 그러한 고백을 잘하는 것들이라는 것.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완전히 썩어 빠졌고 허울 뿐이고 추한 일이라는 것을
저 종귀앗은 크래클씨 같은 인간에게 들려주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그들의 제도와 그들 자신에게 맡겨두고 의문에 잠긴 채 집으로 돌아왔다. 아마 트레들스, 이런 것도 좋은 일일 거야. 불건전한 취미에 빠져보는 것도. 안 그런가? 그만큼 더 빨리 지쳐버릴 테니. 그렇군. 트레들스가 맞장구를 쳤다. 제62장 희망의 빛. 이윽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고향에 돌아온 지도 2달 이상이나 되었다. 아그네스와는 자주 만났다. 세상 일반의 소리가 아무리 나를 격려해 주어도 또 그로 인해 나에게 일어나는 정열과 노력이 아무리 열렬할지라도 그녀의 지나가는 말일지라도 칭찬의 말 한마디가 그 무엇보다도 내게는 특별하게 들렸던 것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더 자주 나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저녁을 보냈다. 대개 밤에는 돌아왔는데 그 까닭은 옛날의 불행한 생각이 요즘에는 늘 내 주위를 맴돌았고 내가 그녀와 떨어져 있을 때는 더욱 슬프게 기진맥진하여 잠을 깨거나 비참한 꿈속에서 과거를 방황하기보다는 차라리 분발하여 그곳으로 갔기 때문이다. 내가 쓴 글을 아그네스에게 읽어주면서 그녀가 귀 기울이고 듣는 얼굴을 본다든가 감동하여 미소 짓거나 눈물을 흘릴 때나 열의가 담긴 그녀의 진실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만일 아그네스와 결혼을 했었다면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주 생각해 보게 되었다. 다만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었다. 내가 돌아와 결혼한 후에 제발 아내가 이뤄주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해준 아그네스에 대한 의무와 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여 내가 열렬히 희망을 걸었던 것을 얻은 나는 불평할 자격이 없고 다만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나의 성숙한 확신 속에는 내가 느낀 것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변화도 내게 보여주지 않았다. 이제까지 늘 내게 했던 그대로 대하고 있다. 내가 그날 밤 돌아온 이후로 데고모와 나 사이에는 이 점에 있어서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한 사양이라든가 또는 회피라고 할 수는 없고 두 사람 모두 그 문제에 관해서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말로는 나타내지 않는 일종의 양해 사항과도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예로부터의 습관대로 밤에 두 사람이 난로 앞에 앉을 때면 가끔 이러한 생각에 빠지곤 했다. 숨김없이 그렇게 말하기라도 한 것처럼 서로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러나 우리는 줄곧 침묵을 지켰다. 데고모는 그날 밤 내 마음을 읽었다. 아니 얼마간 읽었다. 어째서 내가 나의 마음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가 하는 이유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으나 아그네스는 내게 아무런 고백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차 내 마음에 떠올랐던 의심, 어쩌면 그녀가 나의 진심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줄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꺼리고 있던 것이나 아닐까 하는 의심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만약 그렇다면 내 희생은 무의미한 것이며 그녀에 대한 나의 의무는 이행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피해온 모든 행동들을 나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러한 장애가 두 사람 사이에 있다면 그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이 일을 바로잡기로 나는 결심했다. 그것은 춥고 혹독한 겨울날이었다. 언제까지나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몇 시간 전부터 내린 눈이 별로 쌓이진 않았지만 지면에 꽁꽁 얼어붙었다. 창문 너머 저쪽 바다에서는 북풍이 거세게 불어왔다. 오늘도 말을 타니 트로트?
대고모는 문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면서 네, 캔터베리까지 갈 생각입니다. 말을 타기에는 좋은 날이니까요. 네 말도 너와 생각이 같다면 좋겠는데. 하지만 지금은 제 마구간이 더 좋다는 듯이 문 앞에 서서 머리와 귀를 늘어뜨리고 있구나. 대고모는 그 출입금지로 되어 있는 땅에 내 말이 들어가는 것은 허용해 주었지만 당나귀들이 들어가는 것은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제 말은 이제 금방 기운을 낼 겁니다. 말을 타는 것은 주인에게는 건강에 좋겠지. 대고모는 내 테이블 위에 있는 원고를 보면서 말했다. 얘야, 넌 상당히 여러 시간을 여기서 보냈구나. 내가 책을 읽고 나던 시절에는 책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단다. 읽는 것도 힘들죠. 글 쓰는 것으로 말하자면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답니다, 대고모님. 그래, 알고 있어. 야심이라든가 찬양, 공감 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이제 어서 가봐라. 그리고 또 무엇을 알고 계세요? 나는 대고모 앞에 침착하게 마주서면서 말했다. 대고모는 내 한쪽 어깨를 가볍게 치며 내 의자에 앉았다. 아그네스의 그 애정에 관해서요. 대고모는 대답하기 전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난 알 것 같구나, 트로트. 대고모님께서 받은 인상은 확실하세요? 그런 것 같다, 트로트. 대고모는 일종의 의욕이라고 할까? 동정 또는 자기 애정의 불안 같은 것을 가지고 차분히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는 대고모에게 아주 유쾌한 얼굴을 보여주려고 내심 굳은 결의를 했다. 그리고 또 있다, 트로트. 뭔데요? 아그네스가 결혼할 것 같다. 주여, 그녀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신랑에게도. 나는 쾌활하게 말했다. 대고모와 헤어져 가벼운 걸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말을 타고 떠났다. 평소 내가 하려고 결심해온 일을 할 더 큰 이유가 생긴 것이다. 아그네스는 혼자 있었다. 난로가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책을 놓고 여느 때처럼 나를 맞아들인 다음 바느질 그릇을 꺼내 들고 창가에 앉았다. 나는 그녀 곁에 의자에 앉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언제쯤 그 일이 끝날 것이며 지난번 방문 이후로 얼마나 진척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아그네스는 무척 기뻐하며 당신은 곧 유명해질 테니까 앞으로 이런 화제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웃으며 말한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을 때 당신과 얘기해 두어야겠어요. 일에 정신을 쏟고 있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 부드럽고 맑은 눈을 들어 내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늘은 생각이 많으시군요, 트로트우드. 아그네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할까요? 당신에게 말하려고 왔으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진지하게 의논할 때는 늘 그러했듯이 그녀는 자기 일을 옆으로 밀쳐놓고 모든 주의를 내게 집중시켰다. 이봐요, 아그네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진실하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도 나는 그대로라는 것을 의심하나요? 아니요. 내가 귀국했을 때 당신에게 말하려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또 얼마나 열렬히 생각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은 비밀이 있어요. 내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그네스? 그녀는 두 눈을 내리깔고 몸을 떨었다. 설사 내가 듣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모를 것도 없죠.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들었으니 참 이상한 느낌이 드는군요.
당신이 당신의 사랑의 보물을 바친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 말이에요. 당신의 행복에 깊이 관계되는 일에서 나를 따돌리지 말아줘요. 당신 말대로, 그리고 당신이 그러리라고 나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나를 신뢰할 수 있다면 이 문제에 있어 나를 친구나 오빠가 되게 해줘요. 호소하는, 거의 책망하듯 그녀는 일어나서 급히 방을 건너가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나에게 그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었으며 내 가슴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아그네스, 사랑하는 동생. 이봐요, 내가 뭘 어떻게 했소? 저를 가게 해주세요, 트로트우드. 몸이 불편해요. 차차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편지 드릴게요. 지금은 제게 아무 말씀 말아주세요. 그 전날 밤 내가 그녀에게 이야기했었을 때 그녀가 자기 사랑은 보답받지 않아도 좋다는 이야기한 것을 나는 회상해 보려고 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구석구석을 찾아다녀야 할 세계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아그네스, 당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내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군요. 내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당신이 만약 불행하다면 그 불행을 내게도 나눠줘요. 당신에게 도움이나 격려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게 해줘요. 당신 가슴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가볍게 하도록 해줘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건가요? 아그네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놓아주세요. 전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난 더 이야기해야겠어요. 제발, 아그네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그리고 그 여러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난 지금에 와서 우리 서로를 오해하지 않도록 합시다. 나는 사실 그대로 말해야겠어요. 만약 당신이 주게 될 행복을 내가 부러워할지도 모른다든가, 당신 스스로 선택한 보다 사랑하는 보호자의 손에 당신을 내가 맡길 수 없다든가, 멀리서 당신의 기뻐하는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볼 수 없다든가 하는 생각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은 버려요. 내게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괴로워했던 것은 전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것도 전혀 헛된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느끼고 있는 것에는 이기적인 것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아요. 그녀는 이젠 조용했다. 창백한 얼굴을 내게로 돌리고 나지막하나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트로트우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게 대한 당신의 순수한 우정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전 그것을 의심치 않아요. 당신은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더는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어요. 여러 해 동안 제가 당신의 조력이나 조언을 받고자 했다면 저는 이미 그것을 받은 겁니다. 제가 때때로 불행했다 하더라도 그 감정은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 가슴에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미 그 짐을 내려놓았어요. 제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그네스, 기다려요. 잠깐만. 나는 나가려는 그녀를 붙들었다. 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소중한 아그네스, 존경하는 아그네스, 내 너무도 열렬히 사랑하는 아그네스. 오늘 여기에 왔을 때는 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두 사람 늙을 때까지 한평생 내 가슴 속에 간직해둘 수 있다고 생각했소. 그러나 아그네스, 만약 내가 당신을 누이 이상의, 누이와는 아주 다르게 불러도 좋을 것 같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아까 흘리던 눈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나는 희망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아그네스,
언제나 변함없는 나의 안내자요. 가장 훌륭한 지지자 아그네스. 우리 두 사람이 여기서 함께 자라던 때 당신이 자신만을 더 마음에 두고 내게 대해서는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더라면 나의 무분별한 공상도 당신에게서 떠나 방황하지는 않았겠죠.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내 제2의 천성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신을 사랑했다는 첫 번째의 보다 더 큰 천성을 대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슬퍼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우는 울음이었다. 그녀는 내 두 팔에 안겼다. 그녀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내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도라를 사랑했을 때, 그것도 아그네스, 정말로 그때도 알겠어요. 그것을 알게 되어 기뻐요. 그녀는 진지하게 힘주어 말했다. 그렇게 도라를 사랑하던 때, 그때도 당신의 찬성이 없었던들 내 사랑은 불완전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도라가 죽었을 때도 아그네스 당신이 없었더라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내 두 팔을 바싹 안고 내 가슴으로 파고들며 내 어깨 위에 그 떨리는 한 손을 놓았다. 눈물 속에 빛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눈이 내 눈에 들어왔다. 아그네스, 아그네스, 당신을 사랑하면서 나는 떠나갔고, 당신을 사랑하면서 멀리에서 머물렀고, 당신을 사랑하면서 돌아왔소. 나는 그녀에게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고민과 내가 도달한 결론을 말해주려 했다. 진실로 완전히 나의 마음을 그녀 앞에 드러내 놓으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고백했다. 그리고 아그네스. 그녀의 진실한 눈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도라의 영혼이 나를 바라보며 그것은 좋아요 라고 말했으며 아그네스를 통해서 한창 꽃필 시절에 시들어버린 그 신부의 다정다감한 추억으로 나를 이끌어갔다. 정말 행복해요, 트루트우드. 제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뭔데, 아그네스? 그녀는 그 부드러운 두 손을 나의 두 어깨에 얹고 조용히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뭔지 알고 계시죠? 생각해보기 두렵군요. 뭔데, 말해요. 처음부터 저는 당신을 사랑해왔어요. 우리는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우리 두 사람의 눈물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겪어온 시련, 그녀의 시련이 훨씬 더 컸지만 그 때문은 아니었고, 이제는 결코 헤어질 수 없는 현재의 환희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 겨울 저녁을 함께 거닐었다. 우리 두 사람 가슴 속에 고요히 내려진 축복은 그 차가운 공기도 함께 나누어 갖는 것 같았다. 우리가 서성거리는 동안 샛별들이 비치기 시작해서 우리는 그 별들을 우러러보며 이 평온 속으로 인도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아그네스를 따라 나도 달을 바라보면 기나긴 길이 내 마음 앞에 활짝 열렸다. 그 길에 남들에게서 버림받고 무시당한 먼 길을 걸어 지쳐버린 남루한 옷을 입은 소년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내 가슴에 안겨 고동치고 있는 그녀의 가슴까지도 자신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우리가 대고모 앞에 나온 것은 다음 날 저녁 식사 무렵. 대고모는 지금 내서재에 계신다고 페고티가 말했다. 그 방을 나를 위해서 정돈해 놓는 것이 대고모의 자랑이었던 것이다.
대고모는 안경을 끼고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아니, 네가 데리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 어둠침침한 곳에서 우리를 자세히 보며 대고모가 말했다. 아그네스입니다. 우리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대고모는 상당히 당황했다. 내가 아그네스라고 말하자 대고모는 희망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으나 내가 여느 때나 다름없는 얼굴을 하고 있자 실망한 나머지 안경을 벗어서 그것으로 코를 문질렀다. 그러나 대고모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아그네스를 맞아들였다. 우리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불이 켜져 있는 아래층 거실로 내려갔다. 대고모는 내 표정을 다시 한번 보려고 두서너 번 안경을 고쳐 썼다가는 그때마다 실망하고 다시 벗어서 그것으로 코를 문지르곤 했다. 이것이 나쁜 징조라는 것을 알고 있던 딕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런데 대고모님, 저는 대고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아그네스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다음 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트로트, 약속을 어겼어. 대고모님, 설마 화내고 계시진 않겠죠? 아그네스가 어떤 사랑을 하든 간에 불행하지는 않으리란 걸 아신다면 대고모님께서 절대로 화를 내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슨 허튼 소리를. 대고모가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그 괴로움을 없애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그네스를 한 팔로 껴안고 대고모 의자 뒤로 가서 우리는 대고모에게 기댔다. 대고모는 손뼉을 한 번 딱 치고 안경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흥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내가 대고모와 알게 된 일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고모가 흥분하는 바람에 페고티가 왔다. 흥분이 가라앉자 대고모는 페고티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녀를 보고 이 바보 같은 늙은이야. 그녀를 힘껏 껴안으며 말했다. 이어서 대고모는 딕시도 껴안았다. 아그네스가 결혼할 것이라고 나는 네게 말했었는데 이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네가 알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대고모는 말했다. 우리는 2주일 뒤 결혼했다. 트레들스와 소피, 스트롱 박사 내외만이 우리의 조용한 결혼식의 손님이었다. 우리는 기뻐하는 그들을 남겨두고 마차를 몰고 그곳을 떠났다. 여태까지 내가 가슴에 품어온 모든 값진 열망의 원천인 나 자신의 중심이며 내 일생의 전부이며 나 자신과 나의 아내며 반석 위에 세워진 내 아내에 대한 사랑, 이와 같은 것을 내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고 있었다. 여보, 아그네스가 말했다. 제가 당신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으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말해요. 그것은 도라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 밤 도라는 당신을 시켜 저를 불러오게 했었죠. 그랬어요. 도라는 제게 무엇을 남겨줄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알 것 같이 생각되었다. 나는 아내를, 그처럼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해온 이 아내를 내 곁으로 바싹 끌어당겼다. 도라는 제게 마지막을 부탁하겠다고, 마지막 책임을 맡기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만이 이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거였어요. 아그네스는 내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울었다. 우리는 너무도 행복했다. 그리고 나도 같이 울었다. 제63장 방문자. 이것으로 이제는 기록하려 했던 것은 다 기록했으나 아직도 내 기억에 뚜렷이 남아있는 사건이 있다.
그것을 종종 생각하면 기분이 유쾌해지며 또한 그것이 없으면 내가 뜬 고물코의 한 가닥 실끝이 헝클어져 버릴 것이다. 나는 명예도 재산도 가졌고 가정적인 기쁨도 넘치고 결혼 생활도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 봄날 밤 아그네스와 나는 런던의 우리 집 난로가에 앉아있고 우리 세 아이들이 방 안에서 놀고 있었을 때 어떤 낯선 사람 하나가 나를 찾아와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다. 무슨 용건이냐고 물어보라 했더니 용건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고 그냥 나를 만나고 싶어서 멀리서 왔다는 것이었다. 그는 노인이며 농부 같아 보인다고 하인이 말했다. 하인의 이 말이 우리 집 아이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렸을 뿐만 아니라 아그네스가 곧잘 들려주곤 하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의 시작과도 같았던 것이다.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긴 외투를 입은 노파 악마가 등장하는. 그래서 해를 입을까봐 놀란 아이들로 인해 잠시 동요가 있었다. 들어오시라고 해라. 내가 말했다. 그러자 곧 건장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더니 어두운 문턱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모습에 마음이 끌린 어린 장녀 아그네스가 그를 안내하려고 달려갔는데 내가 미처 그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아내가 벌떡 일어서서 기쁘고도 당황한 목소리로 페고티 씨예요. 나를 보고 소리쳤다. 그는 틀림없는 페고티 씨였다. 우리들의 첫 번째 감격이 지나자 그는 자기 무릎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난로가에 앉아 있었는데 불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을 보니 내게는 그가 여지껏 보지 못한 박력 있고 건장하고 게다가 단정한 노인으로 보였다. 데이비 도련님. 그 귀에 익은 어조로 부르는 그 옛 이름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들렸는지. 데이비 도련님. 도련님께서 이렇게 부인과 함께 계신 것을 다시 뵙게 되니 참으로 기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영감님. 그리고 여기 이 귀여운 자녀들을, 이 예쁜 딸들을 보게 되니 말입니다. 아이고, 데이비 도련님. 제가 맨 처음 도련님을 배웠을 때는 도련님도 이 애기들 중에 제일 꼬마 정도에 불과했죠. 그때는 에밀리도 그보다 더 크지 않았었고 저희 집 불쌍한 녀석도 햄도 아이에 지나지 않았었지요. 그 후로 세월이 흐르고 페고티 씨보다는 내가 더 많이 변했죠. 이 장난꾸러기들을 잠자리에 들게 하고 우리 집 아닌 영국 어디에서도 영감님을 묵게 해서는 안 되니까 어디로 영감님 짐을 가지러 보내면 되는지 말해주세요. 그렇게 멀리까지 갔던 그 낡은 검정색 가방도 그 속에 들어있겠죠? 그러고 나서는 야모드 혼합주를 한잔하면서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혼자 하신가요? 아그네스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부인. 그는 그녀의 한쪽 손에 키스하며 말했다. 우리는 그를 어떻게 환영해야 충분할지 몰라 그를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앉혔다. 그의 그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자 나는 어쩐지 그가 아직도 에밀리를 찾아 기나긴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여간 많은 무리였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겨우 4주일쯤 머물기 위해서 건너온 소금물 말입니다. 그 수천 마일을 오셨는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려고요? 아그네스가 물었다. 네, 부인. 제가 떠나기 전에 에밀리에게 약속했죠. 세월은 흐르는데 저는 젊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늘 제 마음속에는 더 늙기 전에 꼭 돌아가서
데이비 도련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도련님의 아름다운 부인의 모습을 꼭 뵙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는 아무리 바라보아도 성에 차지 않는다는 듯이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가 우리를 더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아그네스는 웃으며 그의 흩어진 백발을 몇 가닥 뒤로 넘겨주었다. 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운명과 관계되는 것은 무엇이든. 저희들의 운명은 결코 운이 나쁘지 않았고 번창해 왔습니다. 양을 치는 것이며 목축이며 하는 일이 모두 잘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같은 것이 저희들에게 내려진 것이지요. 페거티 씨는 경건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런데 에밀리는 아그네스와 내가 물었다. 에밀리는 부인께서 그 아이와 헤어진 후로는 부인 그리고 저희가 미개지의 자리를 잡았을 때 그 애가 밤마다 기도를 올릴 때마다 부인 이름을 듣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빛나던 일몰에 그 애와 제가 도련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 그 후로는 그 애가 처음에는 아주 기운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도련님께서 그토록 친절하고 깊은 생각으로 저희들에게 숨겨두신 그 사건을 그 애가 그 당시 알았더라면 정말 낙심하고 말았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병든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애는 그들을 간호했고 또 저희들 일행 속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해서 그 애는 바빠졌으며 좋은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애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밀리는 언제 그 사건에 관한 것을 알게 되었나요? 내가 물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도 거의 1년 동안 그 애에게는 숨겼었지요. 그 당시 저희는 적적한 곳이기는 해도 아주 아름다운 숲속에서 장미꽃이 저희 집 지붕까지 덮고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영국 저희들 고향인 노포크인지 서퍼크인지에서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를 집에 데리고 가서 먹고 마실 것을 주며 환대했지요. 식민지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헌 신문과 그 밖에 폭풍에 관한 인쇄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애도 그 사건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밤에 제가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애가 그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으며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 그 진지한 모습이 그의 얼굴 전체에 퍼졌다. 그래서 에밀린 많이 변해버렸는가요? 네, 꽤. 지금 이 순간까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적한 곳에 있었던 것이 그에게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날짐승이며 집에서 기르는 닭이며 그 밖에 여러 가지 돌봐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정신이 쏠려서 무사히 헤어났지요. 도련님께서 지금 에밀리를 만나신다면 그 애를 알아보실지요. 그토록 변했단 말이에요? 저야 모르지요. 매일같이 그 애를 보니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답니다. 야윈 모습에다. 페고티 씨는 난롯불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약간 지친 듯 상냥하고 슬픈 듯한 푸른 눈동자, 연약해 보이는 얼굴.
조용한 목소리와 태도. 이것이 지금의 에밀리입니다. 그가 여전히 난로불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개 중에는 에밀리가 사랑에 실패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했으나 사별하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좋은 혼처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는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가버렸다고요. 그 애는 저와 함께라면 쾌활하게 지내지만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표면에 나서기를 싫어합니다. 아이를 가르친다든지 부상자를 간호한다든지 결혼하는 젊은 신부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어주기 위해서는 아무리 먼 곳일지라도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참을성 있고 늙은이 젊은이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근심 걱정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였답니다. 이것이 에밀리입니다. 그는 한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고 나서 억제했던 한숨을 내쉬며 난로불에서 얼굴을 들었다. 마르다도 같이 있습니까? 마르다는 결혼했습니다, 데이비 도련님. 그 이듬해에요. 거미지 부인은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곧잘 그러곤 했듯이 페고티 씨가 벼랑간 웃음을 터뜨리며 두 손으로 다리를 위아래로 문질렀다. 두 분께서 믿으실는지요? 어떤 사나이가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주민이 되려는 어느 배의 요리사가 결혼하자고 청혼했습니다, 데이비 도련님. 저는 도저히 그것에 대해 더는 말할 수가 없군요. 나는 아그네스가 그렇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페고티시 쪽에서 갑자기 이처럼 신바람이 나는 바람에 아그네스는 아주 재미가 있어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가 웃으면 웃을수록 나도 우스워졌고 페고티시도 흥이 나서 자기 두 다리를 자꾸만 비벼댔다. 그래, 거미지 부인 반응은 어땠나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거미지 부인은 갑자기 옆에 있던 양동이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요리사의 머리에다 물을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마침내 그 사람은 비명을 질렀지요. 그래서 제가 도망치는 그 자를 구해줬지요. 우린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웃다 지쳐버리자 그는 얼굴을 쓰다듬으며 다시 말을 계속했다. 그녀는 우리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말했던 그 이상의 일을 해주었습니다. 단 1분도 혼자서 외로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떠난 이래 그녀는 옛날 남편 생각을 하는 일도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미코버 씨는 페고티 씨는 미소를 지으며 한 손을 그의 가슴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서 납작하게 접은 종이 뭉치를 꺼내더니 그 속에서 아주 작고 이상해 보이는 신문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것만은 꼭 알아주셔야겠습니다, 데이비 도련님.
일이 잘 되어 갔기 때문에 저흰 지금 개간지를 떠나서 소위 도시라 할 수 있는 포트 미들베이 항으로 이주했습니다. 미코버 씨는 페고티 씨가 계시던 근처의 미개간지에 있었군요. 네, 그랬지요. 그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대머리가 햇볕에 녹아버리지나 않을까 염려될 정도로, 도련님. 그래서 지금 보안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관이라고요? 페고티 씨는 그 신문에 실린 어떤 구절을 가리켰기 때문에 나는 포트 미들베이 타임즈지의 기사를 소리내어 읽었다. 이곳 이주민의 한 사람이요. 포트 미들베이 지방보안관 윌킨스 미코버 씨에 대한 축하연이 어제 호텔의 큰 홀에서 개최되어 많은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포트 미들베이의 신사숙녀, 특권층의 인사들이 마땅히 존경받고 재능이 뛰어날 뿐 아니라 널리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 인사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모인 것이었다. 포트 미들베이의 식민 세이럼 수학교장 멜 박사가 사회를 했고 그 오른쪽에는 그 저명하신 오늘의 주빈이 자리하고 있었다. 테이블 덮개가 치워지고 축가의 합장이 있은 다음 이 프로는 성공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첨부의 진행을 지닌 아마추어인 윌킨스 미코버 2세의 노래가 특히 뛰어났던 것이다. 동네적인 애국 총성의 건배가 따로따로 울려졌고 환호를 올리며 환영을 했다. 이어서 멜 박사도 감격에 찬 연설을 하는 가운데 이 도시의 꽃이 우리의 저명하신 오늘의 주빈에 대하여 건배할 것을 요청하고 아무쪼록 다른 곳으로 영전하는 이외엔 결코 이 고장을 떠나지 말 것과 이 고장에서의 이분의 성공이 최대의 것이기를 빕니다라고 말했다. 이윽고 모두 잠잠해지자 윌킨스 미코버 씨는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자 일어섰다. 우리의 저명한 시민의 세련되고 화려하게 꾸며진 연설에 유창하게 흐르는 미사를 그대로 옮길 수가 없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 건배는 멜 박사, 미코버 부인, 리저베그스 부인, 멜 부인, 미코버 부인의 친정집 식구들, 기타 등등을 위해 들었다. 이러한 일들이 끝나자 거기에 있는 많은 테이블이 무도회를 벌이기 위해 순식간에 마술에 걸린 것처럼 말끔히 치워졌다. 태양의 신이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할 때까지 몸을 비틀고 있던 춤의 신도들 중에서 윌킨스 미코버 2세와 멜 박사의 미와 교양을 겸비한 넷째 딸 미스 헬레나가 특히 주목을 끌었다. 우리의 미들섹스 보안관에 가난에 찌달리던 전 조교사 멜 씨가 이 같은 행복한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내가 멜 박사의 이름을 다시 되풀이해 보고 있는데 페고티 씨가 그 신문의 다른 곳을 가리켰다. 내 이름이 눈에 띄었다. 나는 읽었다. 당대의 고명한 작가 데이비드 코퍼필드 씨에게, 배에게 오늘날 문명세계의 광대한 지역의 상상력과 친숙해지신 귀하의 모습을 제가 직접 뵐 기회를 가졌던 일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나의 친애하는 귀하, 저의 청년 시절의 벗과 몸소 친교를 나눌 기회가 멀어지기는 했지만 저의 부득이한 환경의 힘에 의해 귀하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해서 저는 무관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우리 사이의 대양이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나의 친애하는 대형이요. 우리 두 사람 서로 존경하고 아끼는 페고티 씨가 근본 이곳에서 그곳을 향해 출발함에 즈음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포트 미들베이의 전주민을 위해서 대형께서 전력하여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이 기회를 빌어 공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보다 더 그저 대형의 정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대형의 명성은 여기에도 이미 알고 있으며 알고 있으며 훌륭한 작품 역시 충분히 감상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의 우정이 없는 것도 아니며 고독, 우울,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친애하는 귀하여 귀하의 길에 매진하시라. 포트 미들베이 주민들은
환희와 기쁨과 광명을 느끼며 더욱 빠른 발전을 거듭하시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바입니다.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대영의 발전을 기대하며 지상의 빛과 생명이 있는 한 귀하를 우러러보는 많은 눈동자들 속에 아래의 이름을 가진 자의 눈에 언제나 발견될 것입니다. 보안관 윌킨스 미코버. 그것은 그렇다 하고 나머지 내용을 보고 나는 미코버 씨가 그 신문사의 근면하고도 주요한 기고가임을 알았다. 그가 쓴 비슷한 글들을 모아서 상당한 부분을 보충하여 곧 출판될 것이라는 광고도 실려 있었다. 페고트 씨가 체류하는 동안 줄곧 우리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누이 동생과 나의 대고모는 그를 만나려고 런던으로 왔다. 그가 떠날 때 아그네스와 나는 배 위에서 작별을 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와 또 헤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출발하기에 앞서 내가 햄을 추모하기 위해 묘지에 세운 묘비를 보러 나와 함께 야머드에 갔다. 그의 요청으로 내가 그 소박한 비문을 베끼고 있는 동안 그는 몸을 구부리고 묘지에서 한 줌의 흙과 풀을 모으고 있었다. 에밀리에게 주려고요. 가슴 속에 나오며 그는 말했다. 약속했답니다. 데이비 도련님. 제64장 마지막 회상.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나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회상해 본다. 나는 아그네스와 함께 인생 여로를 가는 나 자신을 본다. 우리 두 사람 주위에 자식들이며 친구들이 보이고 내가 인생 행로를 계속 걸어갈 때 나와 관계없지 않은 많은 목소리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는다.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얼굴들이 나에게 가장 뚜렷이 보이는 것일까? 아, 이 얼굴들을 내 스스로 내 생각에 그것을 물어보면 모두가 나를 뒤돌아본다. 여기에 더 도수가 높은 안경을 낀 대고모가 있다. 80을 넘은 노인이지만 아직도 허리가 굽지 않은 노부인으로 겨울 날씨에도 단숨에 6마일을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분이다. 나의 옛 유모인 페고티. 그녀도 역시 안경을 끼고 있으며 밤이면 늘 남편불 곁에서 바느질을 하고 나며 초 한도막 조그마한 집 속에 든 줄자, 뚜껑에 세인트폴 사원의 그림이 있는 바느질 상자를 꺼내놓는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단단하고 빨개서 왜 새들이 사과보다는 그녀를 쪼아먹지 않을까 의아해했던 페고티의 두 뺨과 팔에도 이제는 주름이 잡혔다. 대고모의 시리에 잠기던 생활도 지금은 깨끗이 정리되었다. 그 대고모가 큰딸 아그네스를 버릇없게 하고 있다고 둘째인 도라가 항의하곤 한다. 페고티의 주머니에는 뭔가 두툼한 것이 들어있다. 그 부피로 보아 크로코다일 이야기책, 바로 그것이다. 이제는 책장이 여기저기 찢어져서 꿰매 놓았지만 페고티는 그것을 귀중한 유물처럼 다루며 아이들에게 보여준다. 이번 여름 휴가에 나의 사내 아이들 틈에 한 노인이 어울려서 큰 종이 연두를 띄우며 즐겁다는 듯이 하늘의 연두를 바라보고 있다. 노인은 기뻐하며 내게 인사하고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고 윙크하며 소곤거린다. 트로트우드, 내가 아무런 다른 일도 할 것이 없을 때 그 회상록을 완성할 생각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넨 기뻐할 걸세. 게다가 자네 대고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인이니까.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고 옛날 자존심과 미모의 흔적이 약간 남아있는 얼굴을 내게 보이며 불평 많고 허약하고 방황하는 마음과 어렴풋이 싸우고 있는 듯이 보이는 허리가 구부러진 저 부인은 누구일까? 그녀는 정원에 있고 그 옆에는 입술에 흰 흉터가 난
가무잡잡하고 생기가 없는 여자가 서 있다. 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로사, 나는 이분의 성함을 잊어버렸어. 로사는 얼굴을 그 부인 위로 가져가며 대답한다. 코퍼필드 씨예요. 아, 코퍼필드. 듣건대 상배하셨다니 안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슬픔이 가시기를 빕니다. 로사는 부인을 나무라며 이분은 상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부인을 깨우쳐 주려 한다. 내 아들 만나셨지요? 화해하셨는가요? 부인은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한 손을 이마에 대고 신음한다. 갑자기 부인은 무서운 목소리로 말한다. 로사. 로사 이리 와요. 그 애는 죽었어. 로사는 부인 앞에 무릎 꿇고 달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다가 격렬한 말투로 말한다. 당신보다는 제가 그 일을 더 사랑했어요. 더. 그녀는 병든 아이처럼 부인을 가슴에 안고 달래서 잠들게 한다. 나는 그들과 헤어진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나는 언제나 그들과 만난다. 그렇게 그들은 한 해 또 한 해를 보내며 나이를 먹는다. 성미 까다롭고 아름다운 줄리아 밀스. 머리에 화려한 수건을 두르고 린넨 옷을 입은 하녀를 가느리고 있다. 전신이 돈으로 차 있고 돈 이야기만 하며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녀는 차라리 사하라 사막에 있었으면, 아니면 지금의 여기가 사하라 사막인지도 모르겠다. 줄리아는 거대한 저택과 권세 있는 친구들을 갖고 있으며 날마다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있지만 그녀 가까이에는 어떤 푸르른 초목도 자라나고 있지 않으며 꽃이나 열매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줄리아가 소위 사교계라고 부르고 있는 패거리 중에는 특화국의 잭 멜던 씨도 있는데 그는 자기에게 그 지위를 준 스트롱 박사를 조소하며 박사에 대해서 정말 매력 있는 골동품이라고 내게 말한다. 사교계라는 것도 그러한 허황된 신사숙녀들의 대명사라면 줄리아 그리고 그 교양이란 것이 인류를 진보시키고 또는 퇴보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냉담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하라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음에 틀림없으니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저 박사, 언제나 우리들의 좋은 벗이요. 사전 편찬에 열중하고 있으며 D자 근처 어딘가에서 가정과 아내 가운데에서 행복한 저 스트롱 선생. 그리고 소위 노병이라 불리던 노파. 입장이 전보다 상당히 약해져서 그 옛날 같은 그런 세력이 결코 보이지 않는 그녀. 다음에 나는 법학원의 사무실에서 쉴 새 없이 쓰고 벗는 변호사용 가발의 마찰 때문에 달아빠진 머리털을 곤두세우고서 분조에 일하고 있는 나의 옛 친구 트레들스에게로 달려간다. 그의 책상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한다. 만일 소피가 자네 비서라고 한다면 트레들스 할 일이 많을 텐데. 그렇겠지, 코퍼필드? 그렇지만 홀본 코트에 있던 시절도 아주 근사한 시절이었지. 그렇지 않나? 자네가 재판관이 될 거라고 그녀가 말하던 시절.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동네 소문거리도 되지 못했지. 어쨌거나 내가 판사가 된다면 그야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나? 우리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밖으로 나간다. 나는 트레들스 가정의 만찬에 초대를 받았다. 오늘이 소피의 생일이다.
이보게 코퍼필드. 내가 간절히 바랐던 것은 모두 할 수 있었어. 호러스 목사는 연 450파운드를 받는 교회로 승진되었고 우리 두 아이는 최고 교육을 받는 착실한 학생이고 새 처제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다른 새 처제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또 다른 새 처제는 크룰로 부인이 작고한 후 호러스 목사를 위해 집안 살림을 해주고 있는데 모두 행복하다네. 드레들스의 집이란 소피와 그가 둘이서 저녁 산책을 할 때 곧잘 방을 분배해 보곤 하던 그런 집들 중에 하나였다. 손쉽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집이었다. 그 집은 큰 집이었지만 드레들스는 자기 서류들은 자기 화장실에 넣어두고 자기 장화는 그 서류들과 함께 넣어두었으며 제일 좋은 침실은 그 미인과 처제들을 위해서 떼어놓고 자기 내외는 2층 방으로 간신히 들어갔다. 집안에 빈 방은 하나도 없다. 내가 셀 수도 없으리만큼 많은 딸들이 뭔가 일이 있어서 늘 이 집에 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집에 우리가 들어서자 남녀가 때를 지어 문가로 뛰어내려와서 드레들스에게 차례로 줄키스를 하는 바람에 마침내 그는 숨이 막힐 지경이 된다. 여기에 어린 딸을 데리고 온 그 가련한 미인이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고 있고 결혼한 세 딸들이 각각 남편과 함께 소피의 생일 만찬에 와 있었다. 드레들스는 가장답게 큰 테이블 아랫자리에 앉아 있고 소피는 유쾌한 공간 건너 상좌에 자리 잡고 앉아 남편에게 밝은 미소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더 머무르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며 펜을 놓으려는 지금 모든 물체를 비추어주는 천상의 빛처럼 나를 비추어주는 한 얼굴이 있다. 그 얼굴은 모든 다른 얼굴들 저 너머에 있다. 그리하여 사라져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나는 얼굴을 들고 바라본다. 내 곁에 아름답게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맞게도 어두워진 남포불 겉불꽃이 곱게 타고 있고 나는 밤이 깊도록 소설을 쓴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그리운 모습이 나의 벗이 되어주고 있다. 아, 아그네스. 나의 영혼, 아그네스. 내가 일생을 끝마칠 때도 그대 얼굴은 이렇게 내 곁에 있어 주었으면. 지금 내가 버리는 지난날의 여러 그림자들처럼 현실이 내게서 사라질 때도 그대는 변함없이 내 곁에서 저 높은 하늘을 향해 서 있기를. 네, 이렇게 해서 찰스 디킨스 장편 소설 데이비드 코퍼필드 전권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완독하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찰스 디킨스 저자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한 나의 아이라고 표현한 작품이죠. 그 자신의 자전적 소설로 데이비드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겪는 인생의 생사고락, 희노애락을 모두 담은 작품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서 출생에서부터 죽음과 이별과 사랑과 또 결혼과 소중한 사람들의 상실과 아픔 다시 재회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낱낱이 함께 들여다보았는데요. 데이비드의 아픔과 슬픔과 사랑에 함께 울고 웃으며 또 분노하며 또 함께 기뻐하며 이렇게 마지막 완결의 시간까지 함께 도달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죠. 4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빠짐없이 꾸준히 애청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편소설을 낭독하다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고 그 인물들의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목소리를 설정하고 갑니다. 가다가 40시간을 연이어서 낭독할 수는 없거든요. 아주 집중하고 몰입해서 책을 낭독하더라도 그냥 눈으로 읽는다고 해도 40시간을 연이어서 읽는 건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목소리 연기하고 톤을 조절하고 집중해서 책에 비록 제가 느낀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나레이션과 낭독을 하다 보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읽으면은 1시간이면 되는 것을 이렇게 낭독을 하면 3시간, 4시간, 때로는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데이비드 코퍼필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나마 수월하게 40시간이 넘는 시간을 즐겁게 낭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작품을 마치고 다음 들려드릴 장편소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계절 중에서는 여름을 가장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름에는 거의 더위가 심한 날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서 낭독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다행히도 진짜 불볕 더위가 오기 전에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모두 완결할 수 있었네요. 다음 작품은요. 데이비드 코퍼필드 낭독하면서 짬짬이 번갈아 낭독했습니다. 날이 선선할 때 여름에 들려드릴 작품 미리 맞춰놓자. 한 달이 지나면 가을이니까 가을 작품을 준비할 수 있겠지. 8월 한 달은 거의 사바사나 자세를 하듯이 요가 자세의 명칭인데요. 시체처럼 편안하게 누워있는다고 해서 시체의 자세라고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를 하듯이 더운 날은 지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 건강하게 활기차게 잘 나시면서 제가 낭독해드리는 작품들 음미하시면서 편안한 날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다시 한번 긴 여정 함께 해주신 찐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 덕분에 또 남겨주시는 댓글 덕분에 지칠 때마다 웃으면서 다시 낭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